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44회 고급 기출문제 1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11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서 옳은 것은 완산조가 나와 있고요. 밑에 그 대화 내용을 보니까 금강을 살려주면은 반드시 후환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강을 죽입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후백제의 발전 과정을 잠깐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을 했죠. 후삼국 시대에서 가장 먼저 백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후백제 건국은 누구에 의해서? 견훤에 의해서 건국이 됐습니다. 근데 견훤은 후사를 큰아들이었던 장남이었던 신검에게 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장남 신검이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견훤을 김제 금산사죠. 이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조선시대 때 17세기 때 사찰 건축인데요. 이 사찰 건축도 제법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금산사에 유폐를 시킵니다. 유폐를 시키고요. 아들 누구였죠? 바로 견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신검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금강을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백제 2대 왕으로 누가? 바로 신검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 신검은 대팽창 정책을 추진하다가 936년 경상도 선산입니다. 선산 1,2천 전투에서 왕건의 부대에게 격파당하죠. 여기서 이제 패배함으로 인해서 고려에 병합이 됩니다. 이 과정인데요. 여하튼 여기서 지금 그 금강을 죽인 이후에 신검이 권력을 잡은 이후의 사실을 고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신순겸이 대구 공산입니다. 공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 문장하고요. 3번 문장 보겠습니다. 견훤이 경주를 습격을 해서 경혜왕을 죽게 했다. 경혜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진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경순왕이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과 3번 문장은 동시에 같이 전개가 됩니다.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신검이 대팽창에 나가는 과정, 권력을 잡고 나가는 과정에서 견훤이 말이죠. 여기서 한번 보겠죠. 견훤이 경혜왕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신라 있죠. 신라가 고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라의 원병 요청이 일어나요. 어디에? 대고려에 원병 요청합니다. 이때 이제 고려의 군대가 왕건과 신순겸 등이 누구를 도우러 왔냐면은 바로 신라를 원조를 하게 되는 거죠. 원조를 했다가 오히려 고려군이 패배했습니다. 이게 어디냐 그러면 바로 공산전투예요. 이 공산전투는 말이죠. 원래 왕건이 죽다 살아난 싸움입니다. 왕건 대신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신순겸이에요. 그래서 왕건의 옷과 변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다가 잡혀서 죽어요. 그 틈에 왕건은 도망을 가는 거죠. 신순겸은 이제 나중에 개국공신이 됩니다. 시호를 받죠. 그래서 대구 공산전투에서 패배를 하고요. 다시 이제 전열을 재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재정비해 누가? 왕건이 재정비해 나가는 거죠. 자, 그 과정이니까 지금 3번 보겠습니다. 견훤이 경주를 습격해서 경혜왕을 죽게 했다. 그래서 신라가 이제 위축이 되죠. 고려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건이 도우러 갔는데 되레 깨졌어요. 그게 1번 문장이에요.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 선지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시다발적인데 순서는 3번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요 순서를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봐봐요. 궁예가 정변으로 왕위에서 축출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언제냐 하면은 918년입니다. 918년에 궁예가 축출이 되고 누가? 왕건이 즉위를 해서 어디를 건국을 하죠?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고려 건국이에요. 918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5번에 왕건이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군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게
936년인데요. 930년 고창 전투예요. 이 고창 전투는 전라북도 고창이 아닙니다. 이 고창은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안동 고창 전투예요. 이 고창 전투도 몇 번 출제가 됐었어요. 우리 그 세시풍속이 아니라 민속 문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출제가 됐었습니다. 차전놀이. 차전놀이의 기원이 됐던 전투가 고창 전투예요. 그러니까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밀어서 낙동강으로 빠뜨려서 죽입니다. 이 차전놀이가 그런 운동이, 그런 이제 놀이예요. 그래서 차전놀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이제 민속 문화로서 현재까지 계승이 되고 있는 차전놀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창 전투입니다. 930년이고요. 그 4번 봅시다. 신금이 1,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 피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더니 뭐요? 936년에 선산 1,2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지금 뭔제 이유냐면 금강을 죽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전개된 이후에 전개했던 사실은 신금이 여기에서 패배한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이전의 사실이에요. 이전에 견훤시대 때, 후백제 견훤이 집권했었을 때의 사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가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와 나는 뭐냐죠? 가가 중서 문화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상은, 가의 수상은 뭐다? 문화시중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시중은 고려시대 때 중서 문화성의 장관을 문화시중이라고 그러죠. 자, 나번 자료는 뭐냐면은, 나번 자료는 의사대부의 직책이라고 있어요. 의사대부, 의사대를 얘기합니다. 고려 중앙관제에서 보면은 중서 문화성, 여기에 장관을 뭐라고 그래요? 문화시중. 다시 중서 문화성은 2품 이상의 제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나눠집니다. 제신은 정책 결정의 일을 담당하고요. 정책 결정. 낭사는 서경과 간쟁과 그리고 봉박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건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낭사는 누구랑 같이 하느냐 그러면은 감찰기구였던 의사대죠. 의사대와 같이 한다. 지금 나와 있는 가가 중서문화성이고요. 나가 뭐예요? 의사대죠. 서경은 모든 관리들, 그러니까 1품에서 9품까지 관리명 할 때 동의권 행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쟁은 왕에게 직언하는 거고요. 봉박은 부당한 시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봉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사와 의사대를 묶어서 고려시대 때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 대성 또는 뭐라고 그래요? 간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사에서요,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은 1번 기억 보겠습니다. 화폐곡식의 출납회계를 담당하였다. 이거는 3사입니다. 3사. 고려 3사는 전곡, 화폐곡식, 전곡의 출납회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조선의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뭐라고 그래요? 조선의 3사라고 그래요. 언론 문필기관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이 달라요.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얘기니까 지금 3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니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관서였다. 맞죠? 중서문화성입니다. 정책 결정을 한 그 기능이에요. 그리고 디귿 원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것은 도병마사예요. 지금 나는 뭐예요? 의사대에 대한 얘기인데 의사는 감찰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디귿은 X, 리을.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 행사했다. 서경권뿐만 아니라 모두 간쟁권, 봉박권 이 권한을 의사대랑 누구랑 낭사랑 같이 수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여기에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가와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건 고려 문벌 귀족사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들 같습니다. 가번의 내용은 지금 뭐냐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내용이 이렇죠. 1135년인데 우선 그걸 보기 전에 고려 문벌 귀족사이라고 그래요. 이 문벌 귀족사의 변천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건들을 좀 살펴봅시다. 1126년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죠. 1135년 묘청 서경 천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려 문벌기록사의 모수는 수습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1170년 무신정변이 터져요. 그래서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고려 문벌기록사에는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수순을 겪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본이 있죠. 나가 지금 뭐예요? 이자겸이 아니죠. 경원이 씨 이자겸. 그러면 가가 뭔가요? 가가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 뭐예요? 보현원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보현원에서 결국 문신들을 죽이면서 권력을 잡습니다. 이게 무신정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라가 공주 명학서의 공기입니다. 이게 1176년이에요. 정중부 집권 때입니다. 무신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정중부가 집권하지 않습니까? 이때요. 1176년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나, 가, 다, 라 이런 순서로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봅시다. 가와기 업적으로 오른 것은 조선 전기 편찬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맨 밑에 대화에 동문선, 동국여지, 승남, 악학괴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조선 성종대 때의 편찬 사업이죠. 성종대. 경국대전이 반포가 됐던 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종의 업적을 묻는 겁니다. 1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거는 태종대 때입니다. 조선 태종 이방원대 때고요. 그 다음에 문화부의 낭사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중서문화sek의 낭사를 얘기합니다. 이걸 분리를 시켜가지고 뭘로?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낭사가 조선시대 때 뭐가 되냐면은 뭐죠? 사간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태종대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고려의 어사되는 조선은 뭐가 되나요? 감찰기구였던 사헌부가 됩니다. 똑같이 조선도 사관원과 사헌부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대성 또는 대간제도라고 그래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서경도 하고 간쟁도 하고 봉박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 서경은 모든 관리에 서경권을 갖습니다만은 조선은 오품 이하만 서경권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은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이성계죠. 태조죠, 태조. 1391년에 과전법이 공표가 되고 그 다음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이 조선 건국은 개경이 아니죠. 한양이 아니죠. 개경이에요. 개성입니다. 개성의 수창궁에서 이성계가 선양의 형태를 받아서 공양왕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1394년 그로부터 2년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한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풍수지설의 남경길지설을 토대로 해요. 풍수지설의 남경길지설에서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2번은 지금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태조 이성계가 되어 있고요. 3번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자주적인 달력이죠.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있는데 이거는 세종대 때 과학기술의 발달이고요.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국가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자,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합니다. 육전체제로. 그래서 세조 때 호전하고요. 형전 있죠. 이 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종대 때의 나머지 네 개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빠진 건 뭐가 있어요? 이, 예, 병, 공, 전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종으로 가가지고요. 성종대 때에 총 4차의 수정, 4번에 걸친 수정, 보완을 거쳐서 앞으로는 수정하지 말자 해가지고 반포가 됩니다. 이게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경, 그러면 이 경자입니다. 국, 나라 국자죠. 대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를 경영하는 커다란 법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5번도 이제 세조 때 직전법인데 이것도 자주 나오죠. 조선의 토지의 개편 과정에서 공양왕대 때의 과전법 여기 나왔죠. 과전법. 이게 이제 세조 때 뭘로 가죠? 직전법. 세조 때 직전법에서는 과전법에서 보면은 신진 사대부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진 사대부 관리가 죽으면은 부인과 자식들에게 처자식들에게 토지를 줍니다. 그게 수신전과 휴량전이었죠. 근데 수신전, 휴량전을 지급하다 보니까 세조 때 직전법 때 와가지고는 그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한 조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성종대 가면 또 뭘 바뀌었어요? 관수, 관급제로 바뀌었죠. 휴량전과 수신전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현직에 있던 사람들이 퇴직하면은 경제적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직전법 됩니다. 부당하게 많이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10분의 1만 걷어들여야 되는데 10분의 2, 3, 4 이렇게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야, 너 그렇게 걷어들이려면은 너가 걷어들이지 마라. 내가 걷어들여서 관수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뭐죠? 관급이죠. 이게 성종대 때 관수 관급제예요. 자, 그러다가 명종대 가면은 녹봉제가 시시가 되면서 직전을 폐지하고요. 토지를 주는 걸 없애고요. 녹봉만 지급한다. 이게 명종대 녹봉제예요. 그래서 조선의 토지도 개편 과정에서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녹봉제 요 얘기인데 이거는 세조 때 직전법이었습니다.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준다, 수조권을 준다 해서 직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세조 때니까 하여튼 성종대 업적으로서는 4번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고려시대 불교 관계 내용입니다. 지금 사찰들이 나와 있고요. 그 사찰의 답사 주제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동 봉정사가 있습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있죠. 봉정사 극락전이 되겠습니다. 봉정사 안에 있는 봉사에 있는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바로 목조 건축물이에요. 근데 지금 팔상전을 통해 본 5층 목탑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주사 팔상전 얘기예요. 보은에 있는. 그렇죠? 법주사 팔상전. 이 법주사 팔상전은 17세기 조선시대 때 건축이에요. 얘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이라든가 또는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이라든가 전부 다 조선 17세기 때 사찰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야. 두 번째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 있죠. 고려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인체 구성이 전혀 맞지 않죠. 머리는 딥다 크고 목은 짧고 말이죠. 또 몸통하고 머리의 어떤 인체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고려의 대표적인 좀 조형미라든가 또는 조각미라든가 균형미가 없는 불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순천 송광사 보조국사 진울의 생애와 주요 활동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바로 송광사가 왜 진울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울, 조계종이죠. 또 진울은 조계종의 신앙결사운동에서 수선사 결사운동, 또 수선결사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수선사 결사운동은 어디에서?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입니다. 신앙결사운동을 얘기합니다. 불교계의 정화운동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결사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종 계열에서요. 진울이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을 때 교종 계열에서는 요새, 이 요새라고 하는 사람은 백년사 결사운동 또는 백년 결사운동을 전개해요. 이건 어디서 하냐면은 전라남도 강진 만덕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결사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의 숭불 정책의 결과 나타난 불교의 폐단이 심각했다는 거죠. 굉장히 심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조국사 진울의 생애와 주요 활동, 순천 송광사의 답사 주제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합천 해인사가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운반과정과 보관경이 해인사 장경각이 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리고 8만 대장경과 기타 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마번은 강진 백년사가 나와 있습니다.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요새의 신앙결사운동, 지금 말씀드렸죠. 강진 만덕사의 백년결사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만덕사가 바로 지금은 백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마 백년사라는 사찰 이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백년결사운동은 요새의 신앙결사운동의 근거지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 3, 4, 5는 다 맞죠. 1번이 보은, 법주사 팔상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6번. 밑줄 긋은 이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민왕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노국공주입니다. 제국대장공주. 원나라 공주죠. 이 노국공주는 고려 사람보다 고려를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금슬이 굉장히 좋아요. 금슬이 좋습니다. 공민왕릉이 지금 개경에 있는데 공민왕릉은 광과 노국공주의 무덤이에요. 물론 노국공주가 먼저 죽죠. 난산 끝에 죽잖아요. 그래서 공민왕이 계획정치에서 손을 떼고 공민왕의 실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데 개경이 있는데요. 이 무덤 안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제가 가서 본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죽은 다음에 왕과 왕비의 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같이 논의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터널을 뚫어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공민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려 왕의 업적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할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광종하고 공민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는 영조와 정조의 업적, 통일신라는 신문왕의 업적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1번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해보겠습니다. 맞죠? 공민왕의 개혁 정치예요. 공민왕 때에 보면은 원간섭기 때에 원이 고려의 일부 지역을 직속령으로 설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가 동령부고요. 여기가 탐라총관부고요. 여기가 쌍성총관부입니다. 한편 동령부는 어디 이북을 관할하냐면 자비령 이북을 관할하고요. 쌍성총관부는 천령 이북을 관할합니다. 근데 동령부하고요. 탐라총관부는 충렬왕이죠. 충렬왕 개혁정치 때 반환을 받았어요. 근데 쌍성총관부는 반환을 받지 못하고요. 누구 때? 공민왕 때에 지금 나와 있죠. 무력으로 회복을 했다. 지금 나와 있는 누구예요? 유인우, 이자춘. 이자춘은 이성계 아버지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쌍성총관부 쓰고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파했다. 나세, 심덕부, 최무선, 화통도감. 그래서 진포 싸움. 우왕대 때입니다. 우왕대.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삼별초죠. 고종대 때 최우입니다. 최우. 삼별초. 고종대 때의 최우. 무신정권 때란 거 알 수가 있죠. 강화천도 이후에 삼별초를 조직을 했죠. 4번은 거란과의 3번에 걸친 싸움이 있었죠. 고려에. 그중에 1차 성종대 때에 바로 서희 강동육주 확보. 최초로 우리나라 영토가 압록강 하구까지 올라가는 계획이 됐다. 이가 강동육주가 되겠습니다. 이거 성종 때고요. 5번 명예천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이 추진됐다. 우왕대 때입니다. 천령 지방의 위라고 하는 관청을 두고 누가? 명나라가 이 이북 지역을 명의 관할하겠다. 그래서 천령이 설치를 통보를 해왔어요. 고려에 누가? 명나라가. 그러니까 통보를 받았던 명나라가 통보를 해왔던 왕은 누구냐면 고려 우왕입니다. 우왕대 때는 권문세족이 득세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왕 앞에 왕이 누구예요? 공민왕 아닙니까? 그 공민왕 개혁 정치 주역 누구죠? 주역은 신진 4대부예요. 그 신진 4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민왕 개혁 정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우왕이 등장하죠. 우왕대 때는 누가? 권문세족이 득세한다.
이 권문세족은 친원파.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친명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왕대 때 권문세족은 명나라의 천령이 설치 통보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요동을 치자. 요동종벌론이 대두가 됐죠. 이 요동종벌에는 때는 하냐 말자 하자 누구죠? 권문세족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무인 세력의 최영 하지 말자 이성계 사불가론이 나옵니다. 근데 뭐가 우세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했던 이성계가 1388년에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죠. 이걸 뭐라고 하죠? 위화도 회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위화도 회군 이후에 1388년에 곧바로 폐가 입진이 단행되고 우왕과 창왕을 밀어내고 공양왕을 옹립합니다. 그리고 1391년에 과전법, 92년 조선의 건국, 그리고 94년에 한양천도. 이게 조선 건국 과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5번은 우왕대 때 얘기예요. 우왕대.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정치다라면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지금 여기서는 직지심체 요절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사천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 때의 과학기술이냐? 이거 고려시대 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려의 과학기술로서 옳은 것은 1번은 기억은 정조 때입니다.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정약용이 거중기를 제작했고 수원성 축조 때 이용했죠. 조선 후기 정조예요. 니은 화통도감 바로 앞에 나왔죠. 누구? 최무선의 화통도감이에요. 화약과포를 제작을 했고 우왕대 때입니다. 진포 싸움에서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디귿 향약 구급방 고려 고종대 때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서예요. 최고의 의서입니다. 이거하고요. 조선 세종대 향약 집성방하고 혼동하지 마시고. 미음 임원 경제지 조선 후기 순조 때 서유구의 저작입니다. 임원 경제지 순조 세도정치 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과 디귿이 고려 우왕과 고종이고요. 기억과 리을은 조선시대 때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가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가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박스 안에 보니까 병난도가 나와 있어요. 어느 시대 때 대무역 창구인가요? 병난도는 예성강 입구의 병난도입니다. 그 다음에 금주가 있습니다. 김해입니다. 병난도하고 금주는 어느 시대? 바로 고려시대 때 대무역 창구예요. 자, 조선시대 때 대무역 창구는 삼포입니다. 세종대. 부산포, 동래, 제포, 진해, 연포, 울산에서 삼포. 또 지금 고려의 경제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1번. 내상과 만상이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조선 후기의 사상입니다. 내상은 부산 동래 내상이고요. 만상은 의주의 만상이에요. 이거 말고 평양의 유상, 개성 송상, 인삼 제외 판매했고 송상은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도 뒀습니다. 부기도 썼고요. 부기. 5번 모내기법의 학대로 표와 보리의 이모작이 상하였다. 이거 조선시대 때죠. 그 다음에 5번 4번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대 때 최초의 철전입니다. 최초의 철전이죠. 건원중보가 발행되어서 금속화폐 통용이 추진되었다. 5번 설점 수세제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 광업에서 효종대 때가 되겠습니다. 설점 수세제라고 하는 것은 설, 점, 수, 세입니다. 고려시대 때 특수행정 구역 중에 말이죠. 향, 부곡, 소가 있었죠. 이게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은 향과 부곡은 농민 집단으로 흡수가 되고요. 이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 구역은 뭐가 되냐면 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금을 생산한 곳은 금소, 은소, 구리, 동소, 종이, 지소 이렇죠. 조선은 뭐라고 그래요? 금점, 은점, 지점 이렇다는 얘기요. 그 점을 국가가 설치하고 그리고 운영은 개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캔 만큼, 채광한 만큼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설점 수세제라고 하는 것은 관, 설점, 민, 경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은 국가가 만들어놔요. 경영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득을 내고 한 만큼 세금만 내면 된다는 거죠. 오늘날 뭐하고 비슷하냐면 국영기업 있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것 같아요. 아시죠? 국영기업의 기업에 민영화다. 그래서 뭐 예전에 포항제철 그러면 국영기업 아닙니까? 지금 민영화됐죠. 한국통신, KT 말이에요. 한국통신도 지금은 민영화됐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 전매청 그러면 지금은 담배인삼공사 이런 식으로 민영화됐듯이 그거 비슷해요. 효종대 때 설정세는 국초의 광업 관장자에서 국가가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그 통제가 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거는 조선 후기 효종대 때예요. 그러니까 1, 2, 3, 5는 대체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4번은 고려 성종대 때의 모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논산 도남서원의 사계 호가 사계입니다. 김장생입니다. 이 김장생이라는 사람도 제법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 이 예학을 집대성했던 김장생입니다. 가래 집남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조선 예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죠. 5번인가요? 가래 집남을 조술해서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5번입니다. 1번은 누구예요? 계속 나오죠. 정제두. 호가 하곡입니다. 하곡. 강화도 하곡이라는 마을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학파를 성립을 시켰어요. 양명학을 연구하는 그 강화학파 그래서 양명학 이렇게 일합니다. 두 번째, 무오사화의 발단이는 조의제문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종대 사관. 성종대 사관이었던 전필제 김종직입니다. 김종직의 호가 전필제예요. 자, 4대 사화 그러면 연산군대 때부터 해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연산군대, 무오, 갑자, 기묘 사화는 중종대. 그다음에 왕위계승 문제로 소윤파가 대윤파를 쳤던 명종 즉위하자마자 터진 을사사화까지. 그다음에 동호문답 2죠. 여기서 이제 대공수미법을 제시합니다. 당시 현실 사회 모순을 수습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었죠. 4번 성악 10도 이황이죠. 이이에 성악 집요하고 혼동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5번 가래집남에서 누구? 김장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볼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가. 이 가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선 전개 석탑 국보 2호. 국보 1호는 뭔지 아세요? 남대문. 남대문 숭례문이죠. 숭례문. 그리고 국보 2호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원나라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나라 영향을 받은 고려시대 때의 경천사지 석탑이 있어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죠. 그것이 대리석탑인데 그 모양과 재질 똑같이 조선 세조 때 맺는 것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야. 지금 종로 3가 쪽일 겁니다. 아마 탑골공원 있는 곳. 거기에 원각사 탑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1번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2번은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좀 시원시원하죠. 3번은 통신라 타보탑입니다. 4번은 신라 하대 때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이야. 신라 하대 때 석탑의 특징은 탑신에 부조로 불상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좀 보이죠? 5번은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거는 목탑이 유행하다가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돌을 나무처럼 조각조각 깎아가지고 세워놨다는 데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것이죠. 21번 하겠습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왕일년 광해를 패하여 군으로 봉하다. 광해군을 친 겁니다. 인조 반정. 그렇죠? 인조죠. 1623년에 서인이 주도가 돼서 광해군을 내몰고 인조가 옹립이 됩니다. 그래서 인조 때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번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유양소를 폐지한 것은 조선 세조 때입니다. 이시의 난 때 함경도 쪽에서 일어난 난이거든요.
이시의 난이 일어날 때 유양소의 관리들이, 그 유양품관들, 유양소는 아시죠? 유양소의 관리들이 이시의 난에 동참했다. 그래서 유양소를 폐지합니다. 세조죠. 2번 초계문신제. 누구예요? 정조죠, 정조. 과거 급제자 중에 37살 이상이 된 사람들을 뽑아서 40살까지 교육을 시켜서 40살이 되면은 현업에 복귀를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왕의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잘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살의 현업에 가면은 왕이 생각하는 정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계 문신제예요. 3번은 총융청과 수호청을 설치해서 도성을 방비하였다 했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 3군영을 설치합니다. 3군영 그럼 뭔가요?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국방력 강화라기보다는 사실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인조 반정에 주요했던 서인이 그네들의 체제 유지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가면은 총으로 권력을 잡으면 총으로 망한다고 그래요. 칼로 권력을 잡으면 칼로 망한다고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인조 반정에 주요했던 서인들이 바로 그 꼴이에요. 그래서 역쿠데타를 막겠다는 겁니다. 3군영이 설치됩니다. 조선 후기에 중앙군의 하나입니다. 5군영 그런데 선조 때 훈련도감이 만들어지고요. 저 뒤에 숙종대 가면 마지막 왕궁 수비 목적으로 금영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훈련도감,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과 3군영 금영에서 5개, 5군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 전제상종소를 설립하고 전분육등법을 제정하고 또 연분구등법도 나오죠. 공법상종소를 제정해서 연분구등법. 세종대 때에 전세제도를 얘기합니다. 세종대. 특히 연분구등법은 풍용을 기준해서 세금을 상상년에서 하하년 9등급으로 나눠서 거둬들이고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투표라고 그랬죠. 약 17만 명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가량은 찬성, 한 7만 명가량은 반대. 그래서 통과가 된 법이 바로 이 공법이에요, 공법. 세종대의 공법. 공법은 세법. 오늘날 얘기한다면 공법은 뭘 한다? 세법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5번. 변급, 신유 등을 파견해서 나선 정벌을 다녔다. 효종대 때 러시아 정벌이에요. 1차 변급, 2차 신유.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1차 260명, 2차는 약 150명 가요. 근데 러시아가 한참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청나라가 이미 병자호란의 결과 군신관계를 맺은 조선의 군대 파병을 명한 거죠. 그래서 효종대 때에 나선정벌이 2차례 단행이 돼서 러시아 남진을 차단시키는 그런 계기를 가져다 준 것이죠. 효종대 때의 나선정벌. 나선은 시베리아의 음역입니다. 러시아 음역이다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인조 때의 얘기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지역 그럼 지금 어디요? 척성루. 척성루는 진주성 안에 있습니다. 진주 남강가에 있어요. 김시민 장군 전공비 김시민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 나오죠. 임진왜란의 3대첩 한산도 대첩, 진주대첩,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대첩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강민첨 장군의 탄생지 옥봉 고분군에서 진주 쪽이에요. 자, 진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김만덕의 빈민구제 활동은 제주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자호란에서 정몽수의 의병활동이죠. 평안북도 철산입니다. 정봉수, 이립 이 두 사람은 호란 때 활동했었던 의병장이고요. 그리고 외란 때 의병장하고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3번 정약전 자산어보 저술한 곳 어디에요? 흑산도죠. 그의 동생 정약용과 같이 유배를 갔고요.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에서 머물렀고 형 정약전은 어디 흑산도로 갑니다. 이때 이제 두 형제가 헤어지고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쓰고 있습니다. 어류학의 신기원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립,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장소, 충주죠. 충주 신립, 충주 전투입니다. 외란 때 말이에요. 외란 때.
그리고 이제 신립 장군을 기리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충주에 가면은 탕금대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탕금대 아닙니까? 신립 장군의 그 탕금대 공원 앞에 도로 이름이 아마 신립로일 겁니다. 신립로. 뭐 위인들의 호나 이름을 따서 도로 이름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계춘이 백낙신의 탐학에 대해서 봉기한 지역, 바로 이게 진주밀란이죠. 그래서 5번이 여기서 진주밀란, 진주 지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진주 지역과 관련된 곳이라고 한다면 또 이것도 있어요. 조선 형평사. 갑오개혁 때 해방된 신분층이었던 백정들의 평등 운동입니다.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당시 이학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923년에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해서 형평운동을 전개합니다. 유독 일제는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진주에서 시작이 돼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밑줄군 주상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지금 보면은 공노비 해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노비 해방은 갑오개혁 때요. 1차 갑오개혁입니다. 공노비 약 6만 6천 명이 해방이 되어 순조 때입니다. 이 공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도 정치 안동 김씨 집권 시기 때에 바로 순조 때에 있었던 사실은 1. 신유박해 1801년 순조 즉위하자마자죠. 이거 나오죠. 2번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한, 이거는 진주 밀란 이후입니다. 진주 밀란 당시 박규수가 안핵사로 진주에 파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삼정 문란을 시정하게 한 관청을 설치를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습은 되진 않았죠. 세 번째, 명예 요청으로 강홍립 부대가 파견된 것은 광해군대 때 명과 후금의 양다리 걸치는, 즉 중립외교를 추진할 때 강홍립을 명나라에 파견했었죠. 이 강홍립 파병 배경은 이렇죠. 당시 여기가 요하입니다. 요하. 여기가 요동이죠. 요동입니다. 요동. 그리고 여기는 조선이 있고요. 중국은 어디예요? 명이죠. 그 다음에 후금이 이제 외란 이후에 성장합니다. 원래 요동은 중국 명나라 땅인데 외란을 틈타서 후금이 차지래요. 근데 명은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특히 조선에 의해서 명이 우리 땅 여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군대 좀 보내라 했더니 누굴 보내서 광해군대 때 양다리 걸치는 중립외교를 추진하고 있었을 때에 강홍립을 보냈어요. 근데 강홍립을 보내면서 당부를 합니다. 야, 너 가서 조명연합군 편성해서 후금과 싸우다가 혹시 지거든 후금에 투항해라. 그리고 이제 밀지를 내립니다. 광해군이 강홍립한테.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편성되어서 싸웠는데 부차 전투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강홍립이는 광해군의 말대로 후금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후금의 상황을 시시콜콜 광해군에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대 때 유독 광해군이 대북 정세에, 북쪽의 정세에 굉장히 밝았던 것은 강홍립이가 광해군의 대외 안테나 역할을 해준 거죠. 안테나 역할을.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강홍립이가 명나라에 파병했던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해군대 때고요. 네 번째,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리의 건립, 성균관 입구, 반수교라고 하는 다리 위에다가 영조 때죠. 5번의 대전의 통은 고종대 때입니다. 고종, 흥선대원군대요. 왕권 강화책에 해당이 됩니다. 흐트러진 통치시설을 재정비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24번 보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개성상인이었던 송상, 그다음에 나는 경강상인, 한강을 무대로 한다니까 경강상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주에 가면은 조선 후기의 사상 중에요. 의주의 유상, 다시 의주의 만상, 의주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 유상이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개성의 송상이 있죠. 그런데 그 개성의 송상은요, 인삼 재배 판매라고요, 송방이라고 하는 전국의 지점망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동네에 내상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들이죠. 그 중에 만상, 유상, 송상은 대청무역에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송상 있죠. 송상과 내상은 대일무역에 종사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 중에 개성의 송상은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그래서 조선 후기 대무역에서 청과 일본의 공통된 수출품 그런 뭐요? 인삼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사다가 청에다 되팔았던 뭐에 대한 중개무역이다? 은에 대한 중개무역이다. 청나라에서는 은이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청나라 조세제도가 은본위제도였던 지정은제입니다. 정세를, 인두세입니다. 사람 정세를 토지세에다가 묶어서 은으로 걷어들인다. 이게 은이 많이 필요했겠죠.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 때 광업이 발달했던, 특히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띨던 것은 이러한 대무역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대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 도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물주,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경강상인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한다고 해서 배선자에서 선상이라고 그래. 또 경강상인을 줄여서 강상이라고도 그래. 강상. 미곡, 어물, 수송 판매를 했었고요. 또 수송 판매한 과정에서 조선업에도 종사합니다. 배. 정약용이 그 조선 후기 때 정조 때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약용이 만든 한강 주교가 있죠. 배다리 말입니다. 배를 연결해서 용산 노량진을 다리를 만들잖아요. 정조가 아버지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 만든 배예요. 다리예요. 배다리. 그 배는 누구 배를 동원해서 다리를 만들었냐? 경강상인들의 배란 말이에요. 하나 주의하시거든. 경강상인들은 국내에서만 장사합니다. 대외 무역은 하지 않는다. 또 경강상인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포구가 성장하는데 포구, 칠성포, 강경포에서 뒤에 포자가 들어가 있는 지명은 다 조선 후기 때 경강상인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또 하나, 포구하고 조선 후기 때 장시하고 어디가 더 상행위의 규모가 컸냐 그러면 장시보다, 보부상들이 활동했던 장시보다 경강상인이 활동했던 포구가 훨씬 비중이 컸다. 규모가 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해서 지금 가가 송상, 나가 경강상입니다. 근데 일본 보면은 해상공국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은 것은 보부상들이죠. 갑신정변 개혁요강 14개조에 나옵니다. 해상공국 혁파해라 이거. 두 번째,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뒀죠. 맞죠? 송상, 인삼의 재배 판매라고 있고요. 세 번째, 나가 뭔가요? 경강상인데 경강상에는 대무역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책문후시는 조선 후기 청과의 무역 장소입니다. 개시무역은 공무역이고요. 국가 간의 후시무역은 밀수야, 요즘 밀수. 그래서 후시무역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 교역이 활발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경강상인 금난정권 행사에서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금난정권 행사했던 계층은 시전상인입니다. 국가가 허용한 국가의 승인을 받은 상인을 얘기를 하죠. 시전이라고 하는 가게를 빌려서 가게세를 내고 상세를 내고 장사하는 상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시전상인이라고 그러죠. 5번, 근대적 상해사인 대동상해를 설렸다. 대동상해는 평안도 상인들이 주축이 된 상해입니다. 평안도 상인들이 주축이 됐던 모임, 단체예요. 1883년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으로 하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지금 조보, 일성록,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얘기네요. 조보는 뭐냐면은 승정원에서 발행하는 관보입니다. 관보.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반포를 하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책자야, 책자. 관보다. 관보. 그다음에 일성록은 영조 때 정조가 세손 시절 때부터 쓴 일기장입니다. 일성록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반성하는 기록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일성록이다라고 이랍니다. 정조가 왕이 돼서 씁니다. 그때 이제 왕이 쓴 게 아니고요. 그 홍문관에서 쓰게 되죠. 그리고 세손 시절 때부터니까 정조 때까지, 이게 시기적으로 1910년까지 써 내려간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변사 등록은 의정부 등록이 이제 비변사 등록으로 대체가 된 거죠. 승정원은 뭐예요?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왕명 출납 이 기능을 담당했죠. 조선왕조실록까지 1번부터 한번 봐봐요. 초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거기에서 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건 두 개가 있네요. 승정원 일기랑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초보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일성록은 영조 때가 정조가 세손 시절 때부터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광해군 때가 아니라. 세 번째가 비변사 등록입니다.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관보다. 이게 가예요, 가. 이게 조보가 되겠습니다. 조보. 네 번째,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했다. 이건 뭐예요? 일성록입니다. 일성록. 다섯 번째,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했다. 맞죠? 앞에 왕이 죽으면 앞에 왕대 써놨던 사초를 전부 취합해서 사초, 승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록 다 취합을 해가지고 다 취합을 해서 서술했다, 기록했다. 이게 편년체 사서에 썼던 조선왕조 실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번 내용이 여기에 바른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으로 하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직단부터 해가지고 선농단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순서대로 1번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1번, 가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거다. 1번은 사직단인데 조선 건국한 이후에 말이죠. 조선 건국한 이후에 좌묘우사라고 그래서요. 좌묘우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 그러니까 경복궁이 있죠. 왕실이 있고요. 이거 이제 좌측이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종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사단과 직단이죠. 사단은 토지의 신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요. 직단은 오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종묘는 역대 왕실의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직과 종묘는 왕실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이런 거 나오죠. 종묘 사직을 지키시옵소서. 상소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곧 왕실을 지키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 위패를 모시는 곳은 어디냐라면은 종묘가 되겠습니다. 종묘. 자, 그 다음에 나번에 촉은 중국의 위촉 오할 때 촉나라입니다. 촉나라 장수인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 어디냐면 여기는 람미랄라 동관왕묘. 서울 지하철 1호선역인가요? 동묘역. 외란 이후에 외란 때 명나라가 도와줘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 숭배 사상이 돌아서 관우 사당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건 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했다. 이건 서원철폐입니다. 서원이 되는 거죠. 다는 문묘입니다. 문묘는 성균관 안에 있는 거예요. 성균관 국립대학.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성균관 다죠. 그 다음에 5번 마가 뭔가요? 선농단. 국왕이 신농씨 후직씨에게 풍년을 기원한 곳 선농단입니다. 사직단에서도 제사를 지내지만 선농단에서도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여기서 이 유적지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는 어디냐라고 했더니 지금 조선의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1710년에 발행한 은화이다 했습니다. 은전이죠, 은전. 이 나라가 발행한 이 나라는 어디냐라는 얘기죠. 밑에 보면은 주로 부산의 초량 외관에서 이루어진 인삼교역을 했습니다. 외관이죠, 외관. 외관 무역입니다. 일본이죠, 일본. 그렇죠? 역시 부산 동네에 아까 나왔죠? 동네의 내상과 개성의 송상이 일본과 무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광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했다. 광군은 고려시대 때 특수군이죠. 거란 대비 특수부대. 여진 대비 특수부대를 뭐라고 그래요? 별무반, 윤관, 몽골, 최후대, 삼별초 이러죠. 이번에 만권당은 충선왕이 개혁 정치를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원에 끌려가서 원에다가 설치했던 학술기구예요. 여기서 여원 학자들을 불러다가 놓고 학술 교류를 했던 곳입니다. 만권당. 원이죠, 원. 세 번째 하정사, 성결사, 천주사. 이거는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이에요. 명나라의 사신입니다. 하정사는 세배하러 보내는 겁니다. 새해를 축하한다 해서 하정입니다. 성결사, 명나라 황제의 탄신일, 생신 때 보낸 사신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수만 있으면 보내는 겁니다. 갔다가 오면 빈손은 안 온다는 거죠. 뭔가 하나 묻혀가지고 온다. 그래서 경제, 문화적인 목적에 있어 4대 관계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번째, 기유약조 1608년입니다. 광해군 즉위할 때. 그래서 일본과 국교가 재개가 했던 기유약조예요. 여전히 제한무역입니다. 5번은 북평관은 여진 사신의 유숙소입니다. 참고로 명나라 사신의 유숙소를 태평관, 일본 사신의 유숙소를 동평관, 여진 사신의 유숙소를 북평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니까요.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가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붕당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게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애송 논쟁 때에 서인과 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성룡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성룡이었는데 유성룡은 남인이죠. 이거는 남인에 대한 붕당, 남인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룡이 다시 재상이 되어 윤국형 등의 선비들을 구별하여 자기들에게 붙는 자를 남인이라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뭘 한다? 북인이라 한다.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북인이 나왔으니까 내용을 잘 몰라도 가는 남인이 돼야 돼요. 노론과 소론은 서인에서 갈라졌듯이 남인과 북인은 동인에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광해군 때 국정을 이끌었다. 북인이죠. 2번 경신환국으로 정권을 장했다. 경신환국은 숙종대 첫 번째 한국이에요. 경신, 기사, 갑순환국입니다.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기사한국은 서인에서 남인, 그리고 마지막 갑순환국 남인에서 서인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연적, 이왕의 제자들이 주류였다. 이연적, 이왕, 남인이죠. 영남, 남인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해송에서 자의대비의 기년복. 기년은 1년을 기년이라고 그래요. 기년. 3년, 2년을 경년. 뭐 격주, 2년, 그러니까 격주, 격이라면 숫자 2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숫자 1은 기년을 얘기합니다. 그 기해송은 현종대 때에 두 번에 걸친 예송 논쟁이 나오잖아요. 1차 기해송 1659년, 2차 가빈해송 1674년. 1차 때는 서인의 1년 기년설, 2차 때 가빈해송은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습니다. 효종의 부인이 죽고 나서 서인과 남인 간의 예약에서 비롯된 예송 논쟁이었었습니다. 이거는 서인과 남인인데 1년 기해송 때 1년복을 주장한 것은 서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 정렬이 모반 사건을 내세워 기축옥사를 주도한 사람들은 서인 정철입니다. 서인. 그래서 기축옥사 1589년이에요. 이걸 계기로 해서 선조 때거든요. 선조 때 동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인에 대한 얘기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경주, 최재우, 뭐요? 동학이죠. 천주교였던 서학에 대한 반대입니다. 서학은 천주교죠. 근데 왜 서학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니죠. 학문의 일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양의 학문이다, 서양의 학문이다 해서 서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밖에도 불구하고 교세 확산되니까 동양의 학문이다 해서 1860년 경주 전반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서학의 반대말이 동양의 학문에서 동학이라는 겁니다. 1. 배제학당을 세웠다. 개신교죠.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시천주, 인내천, 평등, 그죠? 동학입니다. 3번 일제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벌인 것은 당연히 불교겠죠. 4번에 간척, 새생활운동, 종교단체 활동에서요. 원불교는 유독 경제구운동에 열을 올렸던 단체입니다. 5번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 전례 문제라고 그러죠. 천주교죠. 천주교 박해요인이죠. 따라서 동학과 관련된 것은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지금 이 가는 누구냐 했더니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반개서당이로서 그 반개 중농실학자 중농실학의 선구자였던 유영원입니다.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젖을 남겼죠. 또 토지에도 균전제를 주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1번 정조 때 규장과 검사관 활동했던 사람은 서얼들이 많아요. 서얼 출신들. 유득공, 박재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서이수 이런 사람들. 자, 동국지리지를 저수해서 삼안의 위치를 고증했다. 동국지리지 한백겸이고요. 세 번째 지전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역학도해라고 하는 책에서 김석문입니다. 여기다가 이익, 여기다가 홍대용, 여기다 정약용, 지전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익은 나중에 천동설로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전설 그러면 김석문, 홍대용, 정약용, 그중에 김석문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했고 홍대용은 지전설 더하기 지구의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다라고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번째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온 후 열하일기, 연암 박지원이죠. 중국 열하를 다녀 쓴 기행문입니다. 5번 자영농 육성을 위해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를 주장했다. 유영원의 균전제입니다. 이게 가장 급진적인 토지에도 개관입니다. 왜 급진적이냐 했더니 토지를 일단 다 몰수를 하자고 했어요. 전부 몰수하자. 그 다음에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자. 사농공상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적 실학자로서 이제 유영원의 한계를 지적한다면 유교적 신분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반은 많이 주고 상민, 농민은 작게 주고 이게 뭐냐? 그럼 이게 진짜 균전제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균전은 균등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토지를. 균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전은 균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근데 실학자 유영원의 한계는 유교적 신분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죠. 토지 지급 기준이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였다라고 하는 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0번까지 고급 기출문제 44회는 마무리하고요. 31번 부분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